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이분은 송선재 위원님께서 심차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1부 정말 재밌었어요. 특히 이제 그 가격과 같이 리스크, 그리고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이거 진짜 투자의 기본인데 그것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을 아주 좀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게 방송에 대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마음 편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부에서는 리스크까지 했습니다. 책으로 네. 따지게 되면은 이제 원칙 7까지 했는데요. 저희가 원칙 20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2부에서는 아주 핵심 이슈만 가지고 좀 네.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그 가장 중요한 원칙 8번째가요.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사이클. 주기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주기라는 것들이 존재하죠. 네.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를 무시하시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짧게 보면은 네. 올라가던 추세는 계속 올라갈 거고 내려가는 추세는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걸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보면은 네. 사실 좀 더 긴 그림에서 보면은 시장은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네네. 중간중간에 올라가더라도 주기를 형성하면서 올라가거나 주기를 네네. 형성하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것에 주기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네네. 경제가 주기가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한데 네.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경제의 주기는 왜 생길까라고 네. 본다면은 그냥 소비자들이 어떤 현상을 봐요. 어떤 현상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돈이 좀 생겼어요. 돈이 생겼으니까 나 소비를 좀 늘리고 싶은데 돈이 생겼네. 네. 그럼 소비를 늘려요. 그렇죠. 소비를 늘리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려요. 그렇겠죠. 네, 생산량을 늘려요. 그러면은 기업들의 그런 뭔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쓰이는 원자료, 뭐 제품, 뭐 공장 시설 이런 게 다 또 좋아지죠. 그렇죠. 좋아지다가 그러면 이제 경기가 계속 달아오르죠. 네. 달아오르다가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갑자기 또 소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하죠.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 공급 과잉 생기고 공급 과잉 생기다 보니까 가격은 낮아지고 가격 낮아지다 보니까 밑에 있는 회사들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월급 줄어들고 네. 그럼 다시 이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의 호황과 불황, 기업의 그 호황과 불황 네. 이런 거가 다 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그 예전에 허니 버터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좋은 사례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허니 버터칩이라는 게 이제 네. 들어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네. 이제 C모 회사가 네. 혜태죠, 뭐. 그렇죠. 네. 이 회사가 이제 이 증서를 뒤늦게 해서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야, 그때 그거 먹으려고 이게 편의점에서 몇 개씩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패러디 해가지고 허니 버터칩을 사면 티코를 준다 그러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막 맞아요. 그랬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게 바로 주기라는 것들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니까 이게 뭐 신용 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신용 주기라는 거는 네. 말 그대로 이제 자본의 공급과 뭐 이런 그 축소 이런 네. 것과 이제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의 공급이 관대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타이트해질 때 이럴 네. 때 이제 주기가 좀 발생을 하는데 네네. 이런 거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좀 있어요. 리스크에 대한 태도.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앞서 봤던 리스크와 관련이 좀 연결되는 게 신용 주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에 그 공급이 버블이라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버블이 이 시작점이 없는 버블은 없어요. 항상 그렇겠죠. 무엇이든 간에 시작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대표적인 게 인터넷 버블.
IT? 네. 예.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버블 같은 경우가 네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네.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더 돈을 대주겠다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네. 돈을 대주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본의 공급은 되게 풍부해지죠. 네. 풍부해지니까 돈의 힘으로 네. 인터넷 회사들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기업 가치는 계속 오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회사는 소수였고, 그렇죠. 나머지는 돈을 갖다가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본이 계속 들어오다가 이제 이상하네 하다가 보니까 자본의 유입 속도가 더 둔화가 되고, 네. 어떤 사람은 자본을 갖다가 회수하려는 사람들도 발생을 하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본이 공급이 무한정될 때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것만 들었어도 그냥 돈을 갖다가 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를 되게 낮게 평가하거나 네. 리스크를 전혀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버블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버블이 가다가 보니까 현명한 누군가는 이게 버블이다 생각하고 돈을 빼고 네. 뭐 이런 식의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실적도 안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인터넷이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 공급이 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되게 타이트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타이트해지면서 자본의 그 기반에서 그냥 가치만 올라갔던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시 리스크에 대해서 인터넷 기업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게 다시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기업들은 상당히 주가가 뭐 거의 90% 이상 떨어진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현재 뭐 소위 말하는 팡 주식이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신용주기라는 게 이게 되게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본의 공급과 축소,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리스크에 대한 태도, 네. 이런 게 결국은 이런 주기로 인해, 신용 주기로 인해서 투자 시장의 호황과 불황, 네. 그다음에 저평가와 고평가, 네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주기라는 거는 이분은 시계추로 이제 비교를 하셨어요. 시계추. 시계추가 네.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죠.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시계추는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갔다가 잠깐 멈춰섰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움직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끝에서도 계속 머물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계추가 그 한쪽 방향으로 올라갈 때 중간이나 아니면 처음에 탔던 분들은 상당히 그 돈을 벌겠지만은, 네. 시계추 끝물에서 이 시계추가 계속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추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돈을 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네. 주기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네, 물론 이제 갖고,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네네. 그게 이분은 네. 이제 그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네, 걸 갖다가 그렇죠, 말씀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네. 대강 우리가 어느 주기에 있는지는 네.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 그럼 그렇죠. 그 주기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 그 버블의 주기다라고 생각하면 리스크를 되게 회피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제어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재밌네요. 주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네.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 이건 부동산 시장은 더 주기가 그런 거 더 다양한 거, 그러니까 좀 더 기니까 장기화 네, 되니까 주기를 보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상승기인지 뭐 조정기인지 보합기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좀 주의하면서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해보네요. 이 주기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어떤 것도 영원히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멋진 말이에요. 명언이네요. 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고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달아오를 때는 그때 보면은 항상 더 좋아 보이고 더 올라갈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때 못 사신 분들은 되게 조바심 내고 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결국은 투자를 하시는데, 그게 꼭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 꼭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장기 꼭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주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그냥 추세적으로 간다라고 믿는 게 상당한 리스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기라는 거는 리스크와 연장선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상당히 이 주기와 리스크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리스크 제어 차원으로도 주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2007년도, 8년도 그 전후로 용인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때 특히 이제 브랜드 아파트, 대형 아파트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평당 분양가가 막 1,700, 1,800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용인 시세들이 구축 같은 경우가 뭐 1,00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그게 혼자 비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분양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분당이 낡고 용인에 이제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분당이 평당 2,000이 넘었으면 우리는 평당 4,000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뭐 4,000은 그냥 2,000도 못 넣고 그냥 평당 800으로 쭉 빠져서 썼거든요. 결국 금융이 오는 바람에 좀 더 가기도 했었지만 갑자기 그 시장이 생각나네요.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라. 부정적 영향을 맞서라. 라는 얘기들인데요. 여기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실수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 그 시장의 하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결과? 네. 현상이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실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투자 시장의 비율성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심리예요. 심리. 네. 예.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특히 이제 투자라는 게 그 과학이 아니거든요. 네, 투자는 과학이 아니다. 네, 투자 오. 과학이라는 걸 갖다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산수나 수학으로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투자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현금 흐름 할인이나 이런 걸 갖다가 쓰지만은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 이런 건 다 가정이거든요. 네. 그럼 그 가정을 누가 하느냐? 네. 결국은 인간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이 보여줘서 이거를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결국은 그걸 갖다 숫자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는 인간이고 네. 그럼 그 인간 이런 경제와 같은 분야는 인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네. 주기적이고 네네. 그리고 인간이 되게 감정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고 네. 이러기 때문에 실수도 되게 많이 발생하는 네.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예. 그럼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실수가 왜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때 있어서 실수가 음. 유발되는 것들이 인간의 감정이다, 심리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심리, 어떤 감정에서 그 실수가 유발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예.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을 행할 때 결국은 자신만의 감정이나 심리를 갖다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투자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네네. 되게 복잡한 이제 복잡계적인 성향을 갖다가 띄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투자 시장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네. 똑똑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누가 돈을 버나요?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 농담이고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네. 정보를 분석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2차적인 사고를 하고 예. 인간의 심리에서 네. 그 인간이 심리가 가진 영향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심리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래요. 서울대 똑똑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네. 투자를 시켜도 거기서 성공한 사람과 네. 실패한 사람들이 다 발생을 해요. 그렇겠죠. 예, 그럼 그렇죠. 그분들 뭐 다 똑똑하시죠. 그럼 다 똑똑하신 최고 수재들인 거죠. 네,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정보를 똑같이 줘요. 쪽발을 통을 주고서 똑같이 해서 많은 분들이 분석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시죠. 네. 근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주식이라고 봤는데 주식을 갖다가 어떤 분은 자기의 분석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못 사신 분도 있고 네. 확신은 있었으나 갑자기 한 5% 10% 오르니까 네. 후딱 팔아먹고 말고 네네. 아니면은 갑자기 올라가다가 뭐 한 몇 프로 빠져 그러다 보니까 아씨 이게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해서 또 팔아버리고 손절매입을. 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최고로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되게 특이한 분들이시고 네.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기가 생각하는 분석까지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믿고 계속
그 가져가신 분 네. 이런 분들이 돈을 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되게 극소수예요. 네. 극소수고 이런 분들은 자기의 그런 기본적인 정보나 분석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은 네. 심리적인 요인에서 되게 자유롭게 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럼 자유롭지 않은 심리가 뭐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크게 7가지를 제시를 해요. 7가지나 있어요? 네, 7가지인데 뭔가요? 첫 번째로는 탐욕. 네. 그리고 탐욕.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포. 공포. 세 번째는 자기 기만. 자기 기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수 의견에 순응하는 태도.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기심. 아, 시기심 때문에도. 네, 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아. 자아. 자아라는 게 이제 좀 예. 나쁜 의미의 자아입니다. 에고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포기. 아, 포기. 네, 그러네요. 요 7가지 심리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요것만 갖고도 책 한 권 쓸 수 있겠는데요. 네, 야. 맞습니다. 예. 그럼 탐욕이 뭐예요? 첫 번째. 네, 탐욕은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븐이 7가지 예, 무슨 죄악이죠. 예, 거기서 맞습니다. 탐욕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브래드 피트가 나온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예. 되게 모건 프리만 네, 나오고 예. 재밌게 본 영화죠. 네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돈에 대한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돈에 대한 예. 돈에 대한 욕망 자체는 네. 무언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욕망이 예. 탐욕으로 변하면 되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아.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게 네.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탐욕적인 사람들은 음. 상식도 무시할 수 있고 네. 리스크도 회피하고 어. 분별력도 떨어지고 논리적인 것도 무시하고 예. 그 두려움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발생시켜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회피해야 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네. 탐욕의 눈이 멀어서 네. 그냥 무시하고 이걸 갖다가 행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불나방. 예.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위험해. 되게 리스크가 커. 근데 네. 수익이 너무 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이 날 확률이 네. 뭐 한 5%가 안 돼. 5%가 안 되는데 네. 수익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탐욕의 눈이 멀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탐욕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욕망하고 탐욕이랑 네. 거의 종이 한 장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과하면은 탐욕이 네. 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포라고 책에 써 있는데 공포는 네. 어떤 의미예요? 공포는 이제 탐욕의 반대죠. 아. 탐욕의 반대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회피와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리스크 회피라는 거는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분별력 있는 게 리스크 회피임에 비해서 네네. 탐욕은 과잉이에요, 과잉. 아,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런 내 지나침, 음. 그러니까 지나친 걱정. 지나친 걱정.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제어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떨어지면은 막 거의 망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뭐 IMF가 오면 한국이 망할 것 같고 금융위기가 오면 한국이 망할 것 같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침 이게 이제 그 공포인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네. 진짜 위축되거나 네. 스스로 뭐 기회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공포가 너무 크면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움직이지 못한다. 생각해 보니까 아까 1번 탐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용인 2008년도 7년도 시장이 탐욕이었던 것 같고요. 2천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진 시장인데 4천까지 갈 거라고 그냥 오버해서 슈팅을 한 거잖아요. 공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서울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010년도부터 가격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니까 언제까지 빠질까 겁이 나가지고 오히려 그때가 더 기회였을 수 있을 텐데 다 겁을 먹고 있으니까 2014년도까지 계속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 그 시장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공포는 네. 결국은 과잉이에요. 과잉. 네. 둘 다 과잉. 네. 네. 욕망과 회피에 대한 과잉이고 네네. 그게 이 지나침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제 논리적 이런 분별력을 갖다가 전혀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 기만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못된 걸지는 알지만은 네네. 이게 기꺼이 속아주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관대해. 그러니까 예.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네.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뭐 과거 일, 뭐 전통적인 기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네. 거 없이 그냥 묵살해 버리고, 예,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원하는 거를 갖다가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성적인 네. 사람들은 이제 이 욕심이 너무 앞서거나 뭐 이러면서 이걸 갖다가 그걸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이런 게 이제 자기 기만의 형태입니다. 제가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제 이제 그 병원 주치의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나에게 대해 너무 관대하지 말래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음식은 맛있을수록 칼로리도 높아지는 것을 잊지 네. 말라고 문자 네. 메시지 왔는데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까지는 먹어도 돼. 뭐 이런 마음. 맞아요. 좋은 표현, 좋은. 이것까지 먹어도 살 안 찔 거야. 뭐 이런 네. 것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자기 자기 기만이죠. 네. 그리고 뭐 난 물만 먹어도 살쪄. 음.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살찔 리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수 의견에 순응한다는 것들인데요. 네. 예, 이건 좀 말만 들어도 또 수긍이 되네요. 네, 맞아요. 이거를 이제 다수가 맞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지만은 네. 다수가 틀리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다수의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왕따를 당하는 듯한 느낌,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압박감도 되게 커요. 네. 그리고 비현실적인 거라도 믿어버리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보통 그런 되게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한 이제 교실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될 때 한 앞에 9명한테 잘못된 오답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죠. 빨간색 펜을 보고서 네. 이게 무슨 색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앞에 있는 9사람이 다 파란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과연 10번째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 앞에 있는 9번째 사람들은 다 이제 설문조사랑 자랑 짜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짜고 하고서 이제 파란색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자 10번째 사람한테 묻었을 때 네. 이게 파란색이 빨간색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파란색이라고 하네. 내가 생명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뭐 이렇게 조명이 잘못돼가고 잘못 보고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빨간색인데 네. 이걸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이제 다수 의견에 대한 그 순응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 심리를 따라야 된다는 압박감.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탐욕과 결합을 하게 된다면 또 이제 시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 이런 게 발생하게 되는 버블이 발생을 하죠. 네.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 회사에는 주가가 너무 비싸, 여기는 네. 너무 비싸.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다수 의견에 따라서 가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추가적인 버블이 또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다수 중에서 처음 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잖아요. 초기 네. 투자자니까. 맞아요. 그것들이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끝때까지 이제 꼭지를 잡은 사람들까지 더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네.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가면은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대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는 시기심이에요. 네. 시기심은 네. 인간 문제의 상당 모든 부분의 근원적인 감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사람은 집단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과 상당한 많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탐욕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네, 네. 이게 시기심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투자라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나보다 덜 떨어진 애가 이거를 갖다가 주식을 샀어. 네. 그래서 올라. 그래서 막 나 하루 만에 뭐 20% 수익 났어라고 네. 한다라면은 이 사람은 이제 저 뭐지 나보다 덜 떨어진 애가 저걸로 돈을 버네? 라고 이제 이게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쟤보다 더 뛰어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뭐 뒤 끝물에 그래 나는 쟤보다 뛰어나니까 여기서 들어가서도 짧게 먹고 나올 수 있을 거야. 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네요. 네. 일단은 탐욕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거 탐욕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네. 탐욕의 한 그래서 이렇게 분파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하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자아인데요. 이건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아. 자아라는 자아는 굉장히 좋은 말 같거든요. 네. 자아라는 말만 들으면. 네, 그러니까 자아가 좋은 의미에서 자아도 있지만은 좀 예. 안 좋은 의미에서의 자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쭐한 마음, 우쭐한 마음. 네, 예,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아, 과대평가. 네, 예. 이런 거가 이제 자아가 되죠. 네. 그러니까 자가 발전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우연히 운이 좋아서 어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되게 좋아. 음. 주변의 사람들이 와, 너 대단하다. 예. 그래요. 이렇게 치켜줘요. 음. 그러다가 또 하나 투자를 했는데 또 잘 돼. 그렇죠. 와, 너 그럼 투자 어느새 이제 음. 그게 한 두세 번 되면 이 사람은 투자 고수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투자 고수가 돼 있다니까 음. 이 사람은 그래 나는 이제 제 투자의 대가야. 그러면서 이제 내 의견을 따라라. 뭐 네. 이러면서 막 분석력은 이제 뛰어나지 않은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찍어주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이런 그렇죠, 현상도 그렇죠.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는 예. 이런 경지가 되죠. 아, 투자자의 자아. 네. 일단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에 비해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자산에 부지런히 투자 네. 한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호황에는 확실한 수익을 내고 불황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손실을 적게 내는 네. 예, 이런 좀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 부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포기입니다. 포기. 네. 예, 포기는 뭡니까? 예. 포기는 보통 주기의 끝물에 많이 나오죠. 아, 네, 주기의 끝물. 끝 후반부에 네. 많이 나타나죠.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시고 되게 투자 체계가 네. 잘 정립돼 있는 사람들도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자기 신념을 고수해요. 네네.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탁 놔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네. 압박감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거죠. 주식시장이 막 버블이 막 발생을 해요. 막 버블이 발생하는데 여기도 돈 벌고 저기도 돈 벌고 막 주변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네. 내가 봤을 때는 저 주식을 사면 안 돼. 음.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네. 자기는 죽겠어요. 막 그러다 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시기심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될 대로 되라. 일단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시류에 편승하게 되는 네. 이런 거가 결국은 이제 그 시기 포기죠. 네. 포기. 투자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문에서 투자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이게 이해는 하는데 결국은 실행 단계까지 가서 그걸 또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투자에 대한 태도와 네.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의 관계, 리스크 네. 이런 게 투자의 기본적인 그 원칙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한다라면은 이 뒤에 있는 장부터에는 네. 실제 투자를 행할 때 유의할 점, 네네. 그거와 관련된 인간의 심리 이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설명해 주는 이제 내용들이에요. 예, 아무튼 탐욕, 공포, 자기 기만, 다수 의견의 순응, 시기심, 자하, 포기 이 부분 한 몇 번씩만 읽어보시고요. 항상 이건 머릿속에 두고 이런 마음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좀 주관 가지고 네. 좀 이건 어떻게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속에 대한 그런 경쟁력도 키워야겠지만 체력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흔들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10원칙까지 했고요. 이제 딱 반했네요. 네. 근데 이제
11원칙부터 19원칙까지는 아마 실행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투자를 행할 때 있어서 유의할 점인데요. 네. 이것들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번 보면 역투자라는 게 나와요. 네. 이게 뭐예요? 투자라는 이 게? 역발상 투자죠. 그러니까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다수의 의견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적 사고 뭐 이런 거가 결국은 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가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투자라는 거는 그냥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매수하고 남들이 취해 있을 때 매도하고 네. 이런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 추세나 시장의 견해에 맞서고 네. 그 추세를 따르는 이런 행동보다는 시계추가 움직이고 주기가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그거의 움직임과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역투자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투자 실수로 유발하는 7가지 인간 감정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네. 이 역투자가 좀 잘할 수 있는 맞습니다. 고수가 될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고점에서 낙관적이지보다는 오히려 또 회의적으로 보고 저점에서 조금 이제 비관적 쪽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볼 수도 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2번째 원칙이 저가 매수 대상을 찾아라예요. 네.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약간 아까 투자의 기본이라는 게 결국은 가치와 가격에 대한 비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치 대비 가격이 아주 싼 주식, 뭐 싼 투자처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찾아 나서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산을 사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네. 근데 좋은 자산을 비싸게 사면은 그것 또한 리스크인 거고, 네. 근데 나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좋은 가격에 사고 잃을 게 없는 수준에서 산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싸게 사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내재 가치보다 많이 싸게 네. 사면. 그걸 안전마진이라고 하면 되나요? 가치와 가격의 네. 차이, 예. 그걸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아주 좋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 대상을 찾아라고 하는 것은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상품들을 네. 찾아라. 네, 라고 하는 맞습니다.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원칙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라고 네.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네. 그 워렌 버핏이 늘 얘기하는 그 능력범위라는 것과 개념이 같아요. 능력범위.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누군가가 뭐 어떤 걸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되게 조바심을 내고 그거를 갖다가 못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산도 되게 많고요. 투자처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맞는 투자를만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갖다가 조바심을 내고 자꾸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되게 반응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가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낼름 이제 잡으면은 낚시꾼에게 걸리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능력에 맞는 그러니까 능력을 갖다가 뭐 줄이자 이런 게 아니라 네. 자기가 투자할 때 가장 편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 네. 그것과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게 이제 능력 범위에 맞는 투자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라는 게 있을 텐데 일단 그 가격대라는 것들을 진짜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무조건 그냥 더 빠지게 기다리는 것들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가장 워렌 버핏이 예를 많이 들은 게 네. 타격이에요. 타격. 네, 그러니까 야구에서 보면 타격인데 네.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가 3개면은 삼진 아웃이 돼서 나가지만은 그렇죠. 그 투자에서는 삼진 아웃이 없거든요. 네네. 내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볼, 네. 내가 제일 잘 치리는 볼이 오면은 그때 방망이를 휘둘면 되거든요. 배트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로 공이 올 때까지 네. 기다려라. 네. 그러면은 안타를 칠 수 있고 홈런을 칠 수 있는 거다. 네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 네.
그리고 꼭 하나만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골고루 봐야죠. 하나가 네. 나눌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일을 네.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14번째 원칙이 되게 재밌었어요.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래요. 네. 되게 재밌는 멘트인데 네. 공을 꼭 곱씹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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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분 투자 철학의 예. 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음.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예, 그 가치와 가격 이런 것도 모든 걸 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예. 이분 투자 철학의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정말 리스크를 되게 강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쵸.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인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결론적으로는 미래가 아무도 모르는 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예측을 할 수는 없다.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네.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있다. 아, 멋진 말이네요. 네.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 네. 그러네요. 아, 네. 멋진 말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거 예측할 수가 없죠, 정확히. 네. 맞습니다. 15번째 원칙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 이것도 네. 굉장히 좋은 이것도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좀 아까 말씀하신 내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건 주기적인 거에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 부자겠죠.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주기를 갖다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네. 내가 주기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대강 감을 잡을 수 대략적으로. 있는데 예.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기상에 있을 때 확신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 대비를 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두가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식이 만 원에서 뭐 7,000원, 6,000원 떨어지고 있어요. 주식이 5,000원을 떨어질 수도 있고 4,000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생각하기 이 회사는 6,000원이면은 충분한 안전 마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이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나 네. 6,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주식이라는 게 거기서 샀는데 올랐어요. 그래서 10,000원, 11,000원, 12,000원까지 가요. 근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꺾일지는 몰라요. 15,000원 꺾일 수도 있고 20,000원까지 꺾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합당한 가치 수준이 왔다. 12,000원이다. 그러면 이때에서 12,000원 정도면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준이야.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고서 팔 수 있는 네. 그런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에 있나 내가 예측은 변곡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그렇죠. 어느 수준인 정도인지는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된다. 네. 네. 그러네. 진짜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쯤에 팔라고 하는 것들이 이걸 주기를 정확히 알면은 그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네. 바닥이랑 머리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8장에서 얘기했던 주기의 주의를 기울여라 뭐 이런 네. 것들인데 네. 이 15장을 보면서 제가 성격 문구가 태어났어요. 결국은 네. 깨어 있으라. 예, 그런 것들이네요. 예. 네. 아,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16번째 원칙이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었는데 네. 행운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말라였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행운이 반복되다 보면은 자기 실력인지 착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착각. 예. 행운이 연속적으로 온 거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그리고 한 번의 큰 성공이 그 사람의 실력을 갖다가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사람은 한 번에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이후로 계속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행운이 컸던 거지 실력이 네. 뛰어났던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실력이 되게 뛰어났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시작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행운의 존재, 그러니까 행운은 되게 좋은 거이긴 한데 네. 그 행운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는 꼭 네. 읽어보실 만한 책이 네. 그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아, 알죠. 되게 명작인데 네. 그 행운에 속지 마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운의 중요성과 위험함 이런 네. 걸 갖다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자주 예를 드는 것들인데요. 네. 2015년도에는 갭 투자하셨던 분들은 돈 다 벌었어요. 그럼요. 한 해 동안은. 네.
제가 봤을 땐 그거 실력 아니거든요. 네. 그냥 사이클이 네. 우연하게 전국이 다 오르는 사이클 맞은 거예요. 맞아요. 예, 진짜 사이클이 그렇게 맞은 적이 대한민국 50년 이상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자기 실력으로 보지 말아라. 예,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17번째 원칙이 방어적으로 투자하라. 여기서 네. 또 좀 보수적인 또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방어적으로 투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추천해드릴 만한 또 책이 자꾸 너무 책만 추천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그거. 예. 추천할 만한 책이 네. 찰스 앨리스라는 분이 쓴 네. 패자의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패자의 게임. 네. 이건 제가 안 읽어봤네. 예, 네, 패자의 게임이라는 책인데 네. 이 패자의 게임이라는 책은 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네. 프로 테니스 선수와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네.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이 못 치는 구석구석으로 찔러 넣어야지 이겨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들은 네. 그냥 공을 넘기고 네. 상대방이 실수하지 않으면은 이겨요.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패자의 게임이라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은 네. 방어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뭐 수익을 갖다가 뭐 적게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네.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원칙이 보이지 않는 함정을 피하라는데요. 네, 네.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뭐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함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함정인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많은 거를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과 연장선인데 네. 우리가 수많은 걸 갖다가 생각을 하더라도 네. 결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네.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예, 그래서 아마 과거에 좀 실패한 사례들을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네. 그나마 좀 그런 함정들을 좀 줄 수 있겠죠. 네, 예, 맞습니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번째 마지막 원칙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는 원칙이더라고요. 네. 예. 부가가치를 창출하라라는 거는 네.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 거의 뭐 이렇게 썸업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돼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가가치라는 거는 평균적인 투자자들 알파랑 베타라는 개념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베타라는 거는 시장 수익률에 연동된 정도 수준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알파죠. 알파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 수익률과 무관한 네. 투자자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갖다가 얘기해요. 실력.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찾는 게 결국은 아까 말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게 성공적인 투자자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좀 학문적으로 좀 표현한 개념이고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2차적인 사고와 뭐 이런 가치와 가격 이해 뭐 이런 수많은 거를 갖다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네. 이분들은. 아무튼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실력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거보다 덜 떨어지게 이제 운용을 해야 되고 네. 시장이 좋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초과적인 성과를 내는 그러네요. 건 실력. 네. 요거를 갖다가 길러야 된다라는 예.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능력을 좀 키우자. 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9가지 원칙을 다 얘기했고요. 아유,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원칙을 준수하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19가지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는 것들이죠. 네. 네, 근데 이 19가지 원칙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은 네. 사실적으로 본다면은 네. 뭐 나머지 19가지 중에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나온 거에 대한 파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네, 기본적인 핵심은 결론적으로는 종합적인 2차적인 사고, 네.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다음에 리스크를 제어하는 이런 현명한 태도,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시는 되게 보수적이면서도 되게 안전한 투자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 원칙하고도 맞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칼럼을 쓸 때도 많이 인용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인용하면서 살을 덧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한 번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번 원칙부터 19번 원칙까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20번 원칙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맞습니다. 정리해 보셔도 책 한 권이 다 생각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책도 잘 재밌게 잘 써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이 정말 읽을 때 자체로는 되게 네. 가독성도 좋고 되게 잘 읽힙니다. 네. 근데 정말 어려운 개념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한 번 읽고서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저도 네. 사실 한 번 읽고 잘 이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몇 번이고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거 뭐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민을 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의 진짜 사례나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과 매칭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니까 네. 예,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건 실천에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마인드 잡는 데는 되게 좋은 책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 우리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워렌 버핏이 가장 또 그 메일함에 있는 그 메일을 가장 신뢰한다고 하는 하워드 막스의 책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는지도 한번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들 같네요. 네.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예. 앞으로 이런 좀 좋은 책 소개해 주실 때 종종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네.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투자를 같이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네. 예, 투자라는 게 얼마나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얼마나 인간 본성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네. 아신다라면은 투자를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시게 될 거고 투자를 공부라는 것도 되게 진지하게 접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수익이 있으면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항상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투자자로서 롱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좀 더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싶을 때마다 이 책을 꺼내서 읽어보신다면은 마음을 다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하워드 막스라는 분을 좀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이분 이제 메모가 계속 올라오나요? 네,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이분 오크트리 캐피탈 가서 이 메일 신청을 해놔서 네, 이분이 메일 발간하실 때마다 메일함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한 어느 정도 주기가 나와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뭐 이렇게 자주 쓰시지 않으세요. 뭐 네. 분기에 한 번, 네, 뭐 이렇게 쓰세요. 그래도 그거 한번 직접 받다 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전 일반인들도 신청해도 받는 거죠? 네, 일반인들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영문으로 쓰이기 때문에 영어를 읽으셔야 됩니다. 뭐 저기 구글 번역기 돌리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하워드 막스한테 메일 신청하셔도 메모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오크트리 캐피탈 사이트에 네. 가면은 하워드 막스 메모라는 그 있습니다. 네네. 사이트 내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네, 저도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투자에 대한 생각 가지고 20가지 투자에 대한 생각 정리해 봤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얘기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의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알찬 임대 생활을 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파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파숑의 세상 답사기.